여러분은 요즘 자녀들의 전화를 얼마나 자주 받으십니까? 지난 주말 저는 병원 입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며 휴대폰만 붙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되 병원에서 세 자녀 모두에게 연락을 했다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은 언제 오세요? 그때 마침 걸려온 큰아들의 전화 가슴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말은 아버지 지금 출장 중이라 못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평생 우리에게 해온 간섭과 잔소리를 생각하면 병문안 가기가 쉽지 않네요. 빨리 나으세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60년 넘게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가 위독할 때는 곁에 없다니 그 순간 느낀 외로움과 배신감은 심장 발작보다 더 아팠습니다. 병실 창가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제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결국 혼자 남겨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더 가슴 아픈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비극적인 관계는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작에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핵심 원칙을 알았더라면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녀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와 상관없이 오늘 배우실 내용이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언젠가 제가 겪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올바른 지식을 얻고 실천한다면 그 고통스러운 미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77세가 된 평범한 노인입니다. 세 자녀를 키웠고 지금은 5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집, 풍족한 용돈,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식들은 저에게 등을 돌렸을까요? 왜 그들은 제가 사랑으로 한 행동을 간섭이라고 부를까요? 오늘 이 시간 많은 부모님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평생 후회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부모의 실수를 계속 저지를 위험이 있습니다. 그 실수는 자녀와의 관계를 영원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통해 그 실수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올 내용이 모두가 가진 깊은 상처와 오해를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뎌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자녀와의 영원한 단절,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연결은 그 무엇보다 강합니다. 탯줄은 잘렸어도 마음의 줄은 평생 이어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와의 관계는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녀들은 서서히 부모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녀와의 단절입니다. 자녀와 관계가 좋지 않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수명이 평균 7년이나 짧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자녀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7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온 독립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잘 압니다. 저 역시 세 자녀를 키우면서 이 진실과 싸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이 진실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두 종류의 부모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섭하는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결정에 개입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녀의 인생을 이끌려고 합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게 최선이야 라고 말하며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죠. 이런 부모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서서히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돕는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지 최종 결정은 자녀에게 맡깁니다. 이런 부모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평생 부모를 존경하고 신뢰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정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부모인지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간섭하는 부모라면 지금 당장 변화하지 않으면 자녀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악화될 것입니다. 이건 다 너를 위해서야, 너의 행복을 위해 하는 거야.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자녀에게 해왔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정말 진실이었나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자녀와의 관계 단절이라는 고통스러운 결과로 돌아옵니다. 제 친구 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들이 의대에 가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의사가 되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을 테니까. 하지만 아들은 음악을 하고 싶어 했죠. 박 씨는 10년 동안 아들을 설득했고 결국 아들은 의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된 후에도 그 아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40대 중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음악의 길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내게 안정된 미래를 주셨지만 내 영혼을 죽였어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 박 씨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고 3년 후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아들아 미안하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비극을 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과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부모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라. 자녀의 선택이 우리의 기대나 가치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인생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막내딸이 안정된 은행원 직업을 포기하고 세계 여행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좋은 직장을 왜 포기하니? 라고 물었죠. 하지만 딸의 눈빛에서 진정한 열정을 보았고 결국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3년간의 세계 여행 후 그녀는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만의 작은 여행사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끝까지 그녀의 선택을 반대했다면 오늘날 그녀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와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되었을지 모릅니다. 둘째, 자녀가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라. 실패는 성장의 필수 요소입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비난하거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해주세요. 제 큰아들은 사업의 실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를 비난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는 다시는 도전하지 않았을 것이며 저와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더 단단한 사업가로 성장해 안정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저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헬리콥터 부모의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나도 헬리콥터 부모일까?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첫째, 성인이 된 자녀의 일정이나 약속을 여전히 체크하고 계신가요? 둘째, 자녀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즉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직접 해결해 주시나요? 셋째, 자녀의 취업, 결혼, 주거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나요? 넷째, 자녀가 실패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 미리 개입하시나요? 다섯째, 자녀가 여러분의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 섭섭함이나 분노를 느끼시나요? 이 중 세 가지 이상의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헬리콥터 부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과 자녀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 이웃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할머니는 50대 딸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했습니다. 딸이 이혼했을 때는 직접 나서서 새로운 남자를 소개시켜 주려 했고, 딸의 자녀 교육 방식에도 매일 이러쿵저러쿵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딸의 재정 문제까지 간섭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딸은 결국 어머니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졌고 방문도 줄었습니다. 지금 김할머니는 딸 가족과 1년에 12번 정도만 만나고 있습니다. 명절에 잠깐 얼굴 보는 정도죠. 왜 우리 딸은 이렇게 나를 냉대할까? 김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합니다. 끊임없는 간섭과 통제가 딸을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대신 해결해주는 순간 자녀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항상 부모가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이는 결코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간섭이 많을수록 자녀는 더 흔들리고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항상 부모의 판단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는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뿌리와 날개다. 뿌리는 안정감을, 날개는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안정감은 주셨을지 모르지만 혹시 날개를 주는 것은 잊으신 건 아닐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아들이 40세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아들의 모든 결정에 개입했습니다. 직업 선택부터 결혼 상대까지 모든 것을 부모가 결정했죠. 아들은 부모의 바람대로 안정된 공무원이 되었고 부모가 선택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된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졌습니다. 1년 후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 후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와도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꿈이었던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는 작은 목공소를 운영하며 비록 예전보다 수입은 적지만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는 결국 자녀의 삶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하고 배울 기회를 빼앗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자녀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제 친구 한 분은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의 꿈, 취미, 인간관계를 모두 포기하며 오직 자녀만을 위해 헌신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당신은 왜 항상 나를 핑계로 당신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를 얼마나 부담스럽게 하는지 알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이 된다니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 때 자녀도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걷고 싶어집니다. 부모의 행복한 모습은 자녀에게 너도 내 삶을 사랑하며 살아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저는 은퇴 후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생 미뤄두었던 악기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등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이기적인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가 행복해지자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자녀들은 제게 아버지 요즘 어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제가 저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자 자녀들도 더 이상 저를 책임져야 할 부담으로 느끼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많은 노부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자식 잘 되는 것만 보면 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자녀의 행복에만 의존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행복을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과 자녀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만의 인생 목표를 세우세요. 자녀가 아닌 여러분 자신을 위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질수록 자녀와의 관계도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목표를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70%나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노인들의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 더 만족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바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의사가 되어야 해, 대기업에 취직해야 해, 좋은 집에 살아야 해, 이런 말들이 얼마나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지 아시나요? 부모가 원하는 삶을 강요할수록 자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반발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진짜 꿈을 포기하고 부모의 꿈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죠. 둘 다 행복한 결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안심시켜주는 것이죠. 제 이웃의 아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의대에 갔지만 3년 만에 자퇴하고 요리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크게 실망했지만 결국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성공한 셰프가 되어 자신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합니다. 부모님이 결국 저를 믿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반면 저희 학창시절 친구 한 명은 부모님의 기대에 따라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내적으로는 항상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60세에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생 꿈꿔왔던 목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인생이었죠. 그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20대 내 꿈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자녀에게 우리의 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자녀에게 의대에 가라고 하는 이유가 정말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을 위해서인가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니? 그리고 그 대답을 진심으로 존중해 주세요. 설령 그것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자녀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걸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가 돈줄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 얼마나 많은 부모가 이것을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은 자녀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힘들 때마다 돈으로 해결해주면 결국 그들은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금수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끝없이 지원하면 자녀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실패의 무게를 부모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어차피 망해도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나는 아니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 친구 중 한 명은 60대 중반인데도 여전히 40대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직장을 다니지만 항상 돈이 부족하다며 부모에게 손을 벌립니다. 제 친구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너무 오래 도와준 것 같아 이제 와서 끊을 수도 없고 내 노후 자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것이 바로 경제적 의존의 함정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고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 불행해집니다. 자녀를 진짜 성공하게 만드는 방법은 스스로 돈을 벌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용돈을 그냥 주는 대신 집안일을 도와주면 그에 맞는 보상을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 돈의 가치와 일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지금 큰 손주는 대학생이 되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번 돈으로 할아버지께 식사 대접할게요. 이렇게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인생을 구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부모가 손을 놓아야 자녀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부모가 한 걸음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간섭하면 자녀는 스스로 인생을 책임질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어느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녀를 놓아주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날 수 있도록 하늘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길 테니 너도 내 인생을 살아가길 바란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자녀들이 독립한 후 처음에는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점차 깨달았습니다. 이제야말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기회라는 것을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고 오래된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제 인생을 살기 시작하자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 깊고 의미 있게 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저를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함께 인생을 나누는 동반자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믿어주고 기다려줄 때 자녀는 스스로 성장하고 진짜 어른이 됩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바로 자유와 신뢰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서 물러서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자신만의 날개로 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이 놓아줄 때 그들은 비로소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성공은 독립적인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부모로서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우신 모든 원칙을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감소증을 막는 최고의 식사와 최고의 운동. 근감소증 방어 4대 원칙. 보단잠장. 중년 이후 가장 위험한 건강 문제는 바로 근육 부족이다. 나이가 들매 따라 근육도 점차 줄어든다. 우리 몸의 근육은 2030대까지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40대 전후로 매 10년마다 약 5% 정도씩 줄어들고 60세가 넘으면 급속히 줄어든다. 60대 이상은 최대 근육량에서 평균 30%, 80대 정도가 되면 근육의 절반까지 감소한다. 특히 중장년 가운데 최근 부쩍 피로를 많이 느끼고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운동 능력이 떨어졌다면 근감소증부터 의심해야 한다. 근감소증은 근육이 줄어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하며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질환이다. 2017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근육이란 뜻의 사코와 부족을 의미하는 페니아가 합쳐진 사코페니아, 즉 근감소증의 질병 코드를 부여해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근력이 떨어지고 운동 능력도 떨어지면서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이 커지고 일상생활도 어려워지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 또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부위가 근육인데 근육이 줄면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혈당도 높아지고 그 때문에 인슐린 기능도 떨어져 당뇨가 생기기 쉽다.
근육 감소, 혈관 건강 악화, 각종 뇌심혈관 질환의 발병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을 소개한다. PART 혹시 나도 근감소증? 근육 상태 알아보는 자가 체크법. 혹시 나도 근감소증이 아닐까? 궁금하다면 자신의 근육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부터 알아보아야 한다. 우선 일상생활 속에서 근육 건강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전에는 쉽게 딸 수 있던 통조림이나 병마개를 따기가 힘들거나 캔 음료수를 딸 때 전처럼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역시 근육량 감소를 의심해야 한다. 또 근육을 쓰는 일을 하면서도 통증이 부쩍 늘었다면 이 역시 근육 감소를 의심해야 한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악력계를 통해서 직접 근력을 측정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근육의 상태나 근육 감소를 체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근육 감소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의자나 소파에 앉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다리가 심하게 벌어진다면 이 역시 근육 감소 때문일 수 있다. 남녀의 차이가 있지만 전보다 눈에 띄게 많이 다리가 벌어진다면 이는 허벅지 안쪽 내전근 부위가 약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 내전근이 약해지면 다리를 모으고 오래 있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다리가 벌어질 수 있다. 우리 몸의 내전근은 골반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이어져 다리를 안쪽으로 단단하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거나 근력 운동이 부족하면 쉽게 내전근이 약해진다. 또 자신의 근육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몇 가지 정확한 방법도 있다. 우선 설문지를 통해서 혹시 근감소증이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위 설문지에서 4점 이상이 나왔다면 근감소증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 바란다. 근육 감소를 알아보는 가장 쉬우면서도 정확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핑거링 테스트가 있다. 핑거링 테스트는 다음 그림과 같이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서로 연결해서 종아리 굵기를 재어보는 방법이다. 그림과 같이 핑거링보다 종아리가 굵은 경우는 근육량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경우이다. 딱 맞는 경우는 보통인 상태다. 반면 핑거링보다 종아리 굵기가 얇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종아리 굵기가 보통인 상태라고 해도 안심할 것은 아니다. 핑거링과 종아리 굵기가 딱 맞는 보통인 사람 역시 근감소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쿄대 노인의학연구소 연구팀에 따르면 종아리가 핑거링보다 굵은 사람에 비해 핑거링이 딱 맞는 사람은 근감소증 위험이 2.4배, 핑거링이 종아리보다 큰 사람은 6.6배 더 높다고 한다. 줄자로 쟀을 때 65세 이상인 경우 키나 성별에 관련 없이 종아리 둘레가 32cm 미만이면 근감소증일 가능성이 크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일어서기 속도로 근감소증을 진단할 수 있다. 유럽 노인병학회에서 발표한 근감소증 진단 기준은 앉았다, 일어서기 속도나 걷기 속도를 재어보는 방법이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5회를 15초 안에 할 수 있다면 근감소증이 아니다. 특히 노인은 보행 속도로 근감소증을 판단할 수 있다. 걷는 속도가 초당 0.8m 이하이거나 400m를 걷는데 6분 이상 걸린다면 심한 근감소증 상태이다. PART 근감소증은 왜 생길까? 갈수록 근육이 줄어든다면 원인을 찾아서 하나하나씩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근육 감소나 근감소증이 생긴다.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설명했듯 나이가 듦에 따른 노화이다. 평균적으로 우리의 근육량은 2030대까지 최고치에 올랐다가 40대 전후로 조금씩 줄다가 60세가 넘으면 급속히 줄어든다. 물론 나이가 든다고 모두 근육이 사라지거나 근감소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유전이나 노화가 타고난 문제라면 후천적인 요인이나 자신의 노력 여부도 근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운동 부족이나 신체 활동의 부족이다. 각종 교통수단과 기계들의 발달로 직접 걷거나 근육을 쓰는 일이 크게 줄었다. 특히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갈수록 실내 생활이나 좌식 생활을 오래 하고 몸을 적게 쓰는 쪽으로 변하기 때문에 근육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화시켜 충분한 운동량을 확보해야만 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식사법에서도 근육 감소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단백질 부족 식습관이다. 단백질 부족에 관해서는 솔루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잘못된 자세 또는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는 것도 근감 소증의 원인이 된다. 갈수록 직접 걷거나 근육을 쓰는 일은 줄어들고 그 대신 장시간 앉아서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세가 앞으로 구부정해지는 말린 자세, 굽은 척추 증상을 앓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자세가 앞으로 점점 굽어지면 근육 역시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근육 피로가 가중되면서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고 주변 인대와 뼈에 큰 압력이 가해진다. 그러면 근육 통증과 근육 염증으로 인해 근육이 잘 자라지 않을 뿐 아니라 있던 근육도 빠지기 쉽다. 당연히 각종 근육 증상, 요통과 같은 골격계 증상도 늘 수밖에 없다. 목 뒤쪽이 버섯처럼 우뚝 솟은 버섯목이 되기도 하고 허리의 요통, 구부정한 허리, 어깨와 팔다리가 쑤시는 오십견 각 관절 부위가 쑤시는 관절통이 심해질 수 있다. 최근 청소년이나 20대에게 자주 나타나는 거북목 증후군은 장기간 습관화된 잘못된 자세로 목이 마치 거북이의 목처럼 앞으로 구부러진 모양을 보이는 증상이다. 거북목 증후군은 어깨 통증과 두통, 심하게는 목 디스크 등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이다. 잘못된 자세로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이나 업무 환경 때문에 발생한다. 거북목 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근육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 거북목 증후군과도 관련이 있지만 한 자세로 오래 있거나 가만히 앉아서 오래 있는 것 역시 근육 감소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근육이 굳으면서 자연스럽게 통증과 근육 염증을 유발한다. 미국 스포츠의학협회에 따르면 통증을 경험하는 사람 중 약 60% 정도가 허리, 40%가 무릎과 어깨, 30%가 발과 발목, 목에서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최근에 유럽이나 미국의 보건 분야에서는 앉으면 죽는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30분 정도 앉아있은 이후에는 반드시 일어나 23분간 움직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PART 근감소증 막아주는 단백질 식사 앤드 규칙적인 운동. 중요한 근육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충분한 운동과 단백질 식사가 그 답이다. 그 방법을 소개한다. 충분한 운동을 하기 위한 전략. 근육의 감소나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체 근육 단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 몸에서 근육의 70%가 하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종아리 근육이 정맥혈관을 힘껏 짜서 하체의 피가 상체로 원활히 올라가게 하기 때문이다. 종아리 근육이 심장을 직접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종아리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혈압도 높아지고 심장도 무리하기 쉬우므로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도 올라간다. 평소 종아리 근육을 단련하고 하체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꼭 실천하자. 첫째, 많이 걸어야 한다. 걷기만큼 전신 근육, 우리 몸 전체 근육을 골고루 강화하는 방법은 없다.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걷는 사람은 기대 수명의 증가와 함께 뇌졸중, 암,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등의 발생 감소, 그리고 체지방 감소, 근육 강화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필자는 5,000보나 10,000보가 아니라 하루 7,000보 걷기를 추천한다. 아직 관절 건강이 튼튼하다면 10,000보를 걷는 것도 문제가 없겠지만 자칫 무리에 걷다가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최근 하루에 꼭 10,000보까지 걸을 필요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연구 결과 하루 2,000만 3,000보를 걷는 것과 10,000보를 걷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10,000보 걷기는 일본의 한 전자회사가 1만 만의 약자인 이 사람이 걷는 모양과 비슷하다는 것에 착안해 하루 10,000보를 걸으면 장수한다는 속설을 퍼뜨린 데서 유래했다. 1만 보약 8km를 하루에 걸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 하버드대 T.H. 찬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여성 16,741명을 대상으로 걸음수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4년간 최소 하루 4,400보 정도를 걸은 여성은 2,700보 걸은 여성보다 조기 사망할 확률이 40% 낮았고 하루 5,000보 이상을 걸으면 조기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떨어졌지만
7,500보부터는 더 많이 걸어도 사망률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10,000보의 절반, 하루 5,000보 정도만 걸어도 건강 증진 효과가 충분한 것이다. 하루 7,000보 정도만 걸어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오히려 조금 힘을 아껴서 일주일에 3회 이상의 근력 운동에 할애하기 바란다. 하루 7,000보를 걷기 위해서는 대략 1시간 정도만 할애하면 된다. 조금 숨차게 걸으면 1시간 안에 7,000보를 걸을 수 있다. 걸을 때는 제대로 걸어야 한다. 잘못된 보행 자세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걸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그 다음 발 앞부분이 닿도록 걸어야 한다. 단 뒤꿈치에서 새끼발가락 쪽으로 힘이 쏠리거나 엄지발가락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이때 무릎은 정면을 향해야 한다. 걸을 때는 엉덩이와 배 주변의 근육을 단단히 잡아줘야 한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배가 너무 젖혀지지 않도록 배꼽을 척추 쪽으로 살짝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걸어야 한다. 팔은 주먹을 가볍게 쥐고 엄지손가락은 두 번째 손가락 위에 내려놓고서 걷는다. 팔꿈치가 너무 펴지거나 접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팔꿈치 각도를 8,090도 정도 유지하면서 걷자.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고개는 1,015도 이상 숙이지 않고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다. 걷기가 근육 강화 효과는 다소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신체 밸런스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직접 근육을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근력 운동이다. 근력 운동은 힘이 들고 체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선뜻하기가 어려운 운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에너지와 시간을 안배하면서 근육 생성은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운동법이 꼭 필요하다. 연구를 통해 효과가 확실하게 증명된 근육 운동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위한 전략.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과 함께 충분한 단백질 섭취도 꼭 필요하다. 근육을 지키고 늘리기 위해서는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 단백질 섭취와 근육량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단백질 섭취량이 1일 권장량 미만인 사람에게 더 많은 근육 감소, 근력 저하가 나타나고 단백질 부족과 관련된 각종 건강 이상이 확인된다. 따라서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다음 두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자. 첫째, 1일 권장량 이상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적인 장수마을의 장수 노인들의 식습관을 조사해보면 대부분 적당한 육식을 병행한다. 또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작용하려면 탄수화물, 지방, 식이섬유와 같은 다른 영양소도 균형 잡히게 섭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영양소 없이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칼슘과 칼슘을 서로 연결하는 콜라겐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과 함께 칼슘 섭취에 신경을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백질은 세포 조직과 근육을 형성하고 항체, 호르몬, 효소를 만들어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단백질이 몸에 부족하면 몸이 구부정해지기 쉽고 각종 염증 질환,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며 면역 저하까지 초래할 수 있다.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길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탈모이다. 탈모가 심하면 면역력 저하부터 의심해야 한다. 두뇌 위축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도 단백질 부족이다. 각종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과 뇌를 구성하는 여러 물질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단백질이다. 단백질 섭취 부족과 치매 발병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단백질의 하루 1일 권장량은 자기 몸무게에서 K만 빼면 된다. 자기 몸무게가 60kg이라면 60질 먹으면 된다. 다른 음식에도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꼭 60질 정량에서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략 절반 정도는 생선이나 육류에서 나머지는 다른 음식을 통해 섭취하면 좋을 것이다. 둘째,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해 보기 바란다. 흔히 우리는 밥과 반찬 사이를 오가는 식사를 한다. 이렇게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는 많은 반면 단백질 섭취는 부족하기 쉽다. 거꾸로 식사법은 평소 먹는 반찬을 채소와 비채소로 나눈 다음
이 두 가지를 밥보다 먼저 먹고 그 다음 밥을 먹는 식으로 기존의 밥과 반찬을 번갈아 먹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다. 건강한 입맛으로 바뀌면서 체중 조절도 쉬워진다. 근감 소증을 막기 위해 꼭 지켜야 할 호르몬이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데 혈액 중의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고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근육세포는 인슐린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용체는 인슐린의 신호에 반응해 근육세포 내 포도당 수용체인 GLUT4 포도당 수송체 타입 4를 활성화한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할 때 근육도 잘 자랄 수 있다. 인슐린은 에너지 관문인 GLUT4를 활성화한다. 그러면 근육세포의 표면에 위치한 GLUT4가 포도당을 빠르게 근육세포로 흡수한다. 또 인슐린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한다. 단백질은 근육세포의 구성 요소이며 근육을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슐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의 흡수도 촉진한다. 인슐린은 근육으로 포도당을 잘 들여보내서 근육이 자라는 것을 돕는다. 인슐린의 정상적인 분비는 근육의 성장과 대사에 매우 중요하다. 거꾸로 식사법으로 인슐린 기능을 보호하고 높이면서 근육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PART 근육을 보호하는 숨은 조력자 유산균과 수면을 챙기자. 지금까지 설명한 충분한 운동과 신체 활동, 단백질 섭취 등은 이미 잘 알려진 근육 보호 방법이다. 그런데 무척 중요한 근육의 조력자이면서도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바로 유산균과 수면이다. 유산균은 근육을 지키고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거꾸로 식사법은 근육 보호의 숨은 조력자인 유산균을 지키는 으뜸 방법이기도 하다. 거꾸로 식사법으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채소를 충분히 제공했을 때 우리 장에서는 각종 대사화합물이 원활하게 만들어진다. 유산균은 유익한 장내 세균이다. 유산균은 식이섬유를 분해해 단쇠지방산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을 만든다. 단쇠지방산은 근육세포에 특정 신호를 전달한다. 그리고 이 신호가 앞서 말한 GLUT4를 활성화한다. GLUT4는 근육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당 수용체로 포도당을 근육세포로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GLUT4는 포도당이 혈류에 풍부하게 존재할 때만 활성화되는 특징이 있다. 유산균이 만드는 단쇠지방산은 근육세포에 특별한 신호를 보내서 GLUT4를 활성화한다. 덕분에 근육세포는 포도당을 더 빠르게 흡수하고 제때 활용할 수 있다. 당이 들어오더라도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으로의 흡수가 힘들어지는데 이때 단쇠지방산이 이런 문제도 해결해준다. 거꾸로 식사법과 유산균의 결합은 인슐린을 강화하고 단쇠지방산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들을 섭취함으로써 인슐린을 보호하고 근육까지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잠을 자는 것도 근육을 지키는 일이다.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성장 호르몬이 잠을 푹 잤을 때 분비되기 때문이다. 깊은 잠을 자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 근육이 바로 소실된다. 성장 호르몬은 주로 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나 양 모두 중요하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이나 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숙면을 하는 사람에 비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눈에 띄게 부족했다. 성장 호르몬은 파동 형태로 분비된다. 연구에서 수면 부족인 사람은 그래프에서 최대 분비 구간이 아예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잠이 부족하거나 얕은 잠을 자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사실 수면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10시간을 뒤척거리는 것보다 1시간이라도 제대로 자는 것이 낫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원칙은 졸릴 때 자기와 낮에는 졸거나 자지 않기이다. 평소에 졸릴 때만 잠자리에 들고 10분 안에 잠이 안 오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다른 일을 하는 규칙을 지키기 바란다. 잠자리에서 뒤척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면 습관만 나빠진다. 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졸음을 느낄 때 잠자리에 들어 바로 자는 것이 바람직한 수면 습관이다. 대신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꼭 일어나도록 하라.
그래야 피곤을 느껴 일찍 잘 수 있다. 잘 때는 소음과 조명을 완벽히 제거해야 한다. 최근 들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뿜어져 나오는 블루라이트이다. 블루라이트는 성장 호르몬이나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그러니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자거나 TV를 켜놓고 자지 않아야 한다. 하루 몇 시간을 자면 가장 좋을까? 더 많이 궁금해하는 점이다. 연구를 통해 8시간보다는 7시간이 적정 수면 시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정신의학과의 다니엘 크립케데니얼 F. KRIPKE 교수팀은 암 연구에 참여한 110만 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에 6.57, 4시간을 자는 사람들이 이보다 더 적게 혹은 더 많이 자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좀 더 연구가 뒤따라야겠지만 최근 연구들을 종합하면 7시간 내외 6시간 30분 7시간 30분가 가장 적당한 수면 시간이다. 특히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가급적 6.5시간 이상 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 다음은 필자가 정리한 건강한 수면 가이드라인이다. 건강한 숙면을 위한 가이드라인. 대기오염이 적고 산소가 풍부한 잠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잠을 자는 동안 호흡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 호흡하기. 각종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강 문제나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동차 소음, 잠을 방해하는 각종 야간 조명 등. 7시간 내외의 적정 수면 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한다. 부부가 함께 자기보다는 떨어져 자는 편이 건강에는 더 이롭다. 캐나다 라이어슨 대학 수면 우울증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한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잘 경우 상대의 움직임이나 소리 때문에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워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 아침에 해가 뜰 때 기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기준으로 잠드는 시간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숙면하기 가장 좋은 온도는 2224도이고 습도는 4060%이다. 각종 냉난방기와 가습기를 통해 이 조건을 맞추는 것이 좋다.